자, 자, 그대로 보자. 아까 한 사람 그럼 그랬어요. 한 사람 직위 군, 직급의 군, 직렬의 군, 직군 잘했어요. 동일 보수의 척도, 직무 등급. 여러분들 아까 제가 수립 절차에서 직무의 종류에 따라 수직적, 정적으로 직군, 직렬을 만드는 단계를 직무 분석이라 한다. OX. 5가 돼야지. 그러면 직무의 고난도 책임도에 따라 횡적, 수평적으로 등급, 직급을 당하는 단계를 직무 평가라 한다. 5가 돼야지. 자, 직위를 이제 양수하는 공무원, 전문가, 일반가요? 전문가 크게 자신있게. 전문가 양성이야. 자, 여러분들 그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 자, 페이지 471페이지 챕터 2의 임용과 능력 발전 파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사행정의 3대 요소를 얘기할 때는 임용, 능력 발전 4개 항양 나왔죠. 그래서 임용과 능력 발전을 챕터 2에 4개 항양을 챕터 3에다가 대문시켜 놓겠어요. 자, 임용에서는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의 형성의 검증 기준, 출제 빈출 A급이죠. 별표 3개 나왔잖아. 자, 그럼 임용 자체가 무엇인가? 그림부터 보겠는데, 자, 임용은 쉽게 얘기하면 공직의 결혼을 보충하는 활동을 임용이라고 해요. 공직의 결혼이 발생에 따른 보충하는 활동. 듣기만 하세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보충하는 경우가 있고, 내부 자체에서 움직여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471페이지에 그림 나온 거 봐. 도표. 외부, 내부가 나오죠. 그럼 외부로부터 여러분들 충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개 경쟁 채용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경력 경쟁 채용. 이게 바로 특별 채용이야. 경력직 뽑을 때 특별 채용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특별 채용이었다가 명칭이 경력 경쟁 채용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한 5년 전에 명칭이 바뀐 겁니다. 바뀐 거고. 그럼 내부 임용은 내부에서 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 수평적 이동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수직적 이동의 형태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인력 기능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여러분 바로 뭘 보냐 하면은, 페이지 470 여러분들 3페이지에 모집이 나오죠. 자, 일단은 임용하기 전에는 선생님 보세요. 자,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적지 마시고, 제일 먼저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모집을 해야 돼. 모집된 인력이 과연 공직의 근무가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합격자 현직에 배치하겠죠. 이게 임용의 절차야. 뭐 절차를 묻는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여기 이제 그 모집을 보는 거예요. 모집. 자, 그럼 교재 473페이지의 모집. 자, 모집이란 공직에 취임을 원하는 유능한 인재를 시험에 응시하도록 유인하는 절차를 모집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모집의 방법 자체 두 가지 형태가 나왔나? 소극하고 적극. 소극은 보자. 자격 조건에 엄격하여 연령을 제한한다든가, 주민을 제한한다든가, 학력을 제한하는 것. 이게 소극이고, 적극적 모집을 얘기할 때는 유능한 인재를 그러한 여러분들 기준 없이 적극적으로 공직에 채는 방법, 적극적 모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공무원 모집할 때 여러분 여기 보자. 연령 하한제 있어 없어? 만 몇 세 여러분들? 그거 만 18세? 만 18세 아니야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연령 하단 제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 소극성 모집의 성격도 내포되어 있는 다 되는 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과목에 여러분들 보자. 시험 과목에 행정법 들어가서 그럼 어느 정도 학력에 제한을 둔 게 안 둔 게요? 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은 소극성 모집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맨 밑에 473페이지 맨 밑에 모집의 기준 나온 거 봐.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국적이 나와요. 국적.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죠. 근데 이제 국적을 얘기할 때 한 장을 넘겨보자. 자, 우리나라 이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서는 외국인 임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거 보자 여러분들.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국가안보,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기밀에 관련된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좀 하나 가져가야지. 근데 요 외국인 임용보다도 더 엄격한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밑에 끝에 와봐. 복수 국적자 있잖아. 여러분 주변에 복수 국적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 그 친척 가운데 뭐 동생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가운데 미국서 태어난 애들이 있어 없어?
미국 수단은 미국 국적을 가져. 일본에 미국의 여러분들 시민권이라든가 그런 거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애 낳는 경우가 있어. 그럼 미국에서 나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가져. 그리고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 거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 때 오면 국적 선택을 하게끔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여간 이제 복수 국적자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임명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어떤 제한을 두고 있냐면은 가로 한번 보자. 국가안보 보안 기밀 분야 외에 그 다음에 외교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정책 결정 집행 분야까지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복수 국적자 임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수 국적자는 외국인보다도 임용에 있어서 제한 규정이 더욱더 엄격하다. 어떤 분야까지?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집행 분야까지도 임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숙제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는 외국인을 임기제 공무원에만 한정해서 임기제가 바로 계약직이라고 배워서 안 배워서 배웠죠. 이것을 여러분들 채용 범위가 정무직이나 별정직까지 확대해서 임용을 하고 있다고 표현입니다. 고정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자 학력 나왔고 연령 나온 거 봐. 연령은 여러분들 네 번째 줄 우리나라 2009년부터 전면 폐지가 되고 응시 하한 연령 5급 7급 몇 세? 20 9급은 18세 나와서 나왔죠. 그다음에 거주지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 선생님 보자. 7급 공무원도 시험 공채 형태가 내년도까지 있다가 좀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년도까지 있다가 후년부터는 7급에도 공직 적격성 PSAT라는 것이 들어와. 그리고 국어 여러분들 한국사 이게 다 빠져. 그거만 봐. 영어는 영어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저거 있잖아. 여러분들 그거 뭐야 그 검정 점수만 갖고 보고. 그리고 뭘 보냐? 전공 과목 시험. 행정법 7급. 7급. 우리 이제 7급은 이제 전공 과목이 강화된 거지. 근데 9급은 여러분들 PSAT가 아직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인가? 21년도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전공 과목의 형태는 이제 이 행정화 행정법이 필수로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바뀌는데, 그건 여러분들 뭐 혹시 주변에 공무원 시험 준비 좀 언제 할까 하는 치고 있으면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게 나을 거예요. 7급대를 바뀌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9급 합격하고 난 다음에 7급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행정화 행정법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이게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토익 시험 봐. 토익 시험 보고 토익 점수가 힘든 사람들은 뭘 보냐면은 뭘 봐? 이제 뭐 보라 했어요? GTELF. GTELF가 굉장히 쉬워. GTELF를 좀 봐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GTELF는 여러분 웬만하면 보면 여러분들 7급 점수까지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해가지고 좀 봐두면서 점수 따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별 나왔고 경력. 경력은 여러분들 경력 경쟁 채용시의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었어.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모집의 일반적 기준 쭉 얘기인데 기준에 신체 조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자, 말씀은 이제 모집 끝나서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자, 시험 보는 이유는 왜 볼까? 여기 보자. 과연 모집된 인력이 공직이란 집단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 시험 자체 의의 기억본의 세 번째 줄 지금 나온 거 봐. 밑줄 모집된 인력의 집단 내의 적격성을 파악하는 방법 지금 얘기한 시험이라고 언급을 하죠. 자 우리가 시험에서는 좀 가지고 갈게. 자 오른쪽에 시험의 효용성이라는 게 나왔죠. 이 효용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응시자의 현재적 잠재적 능력을 판단하는 것을 시험 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보는 거 아니야. 그럼 과연 이 효용성이 구현됐는지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기준이 5가지 형태가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다당도, 신뢰도, 객관도, 난이도, 시정돼서 5가지 형태의 기준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학습할 텐데 이게 아까 시험 출제 빈출 A급이라 그랬죠. A급의 90%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특히 이제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게 타당도예요. 타당도로 나온 거 보자. 자, 맨 앞에 비움 나온 거 봐.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목적성의 일치란 말 나왔잖아요. 여러분 보자. 시험 보는 이유는 왜 시험을 볼까? 시험을 왜 볼까?
채용에 근무 잘하는 사람 뽑혀서 시험 보는 게 안 보는 게? 보는 거예요. 이게 타당도예요. 목적은 그거 아니야. 근무 잘하는 사람 뽑기 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여기 여러분들 세 번째 줄 채용 시험 성적하고 채용 외모 근무 성적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성적도 뛰어났고 근무 성적도 뛰어나? 그럼 시험 외모가 타당도가 구현된 거지 뭐야. 이해했어요? 근데 이 타당도에 관한 형태는 자 교재에 세 가지 형태로 다시 나눠집니다. 하나가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준 타당도, 두 번째 내용 타당도, 세 번째 구성 타당도 그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하는데 자 기준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타당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보자. 시험 본 걸 현재로 가지고 보자. 채용 후의 근무 성적은 미래야 미래가 아니야. 미래죠. 그래서 미래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기준 타당도야. 타당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럼 이건 뭐 갖고 하는 거야? 여기 보자. 시험 당시의 시험 성적하고 요 근무 성적을 비교하면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기준 타당도야. 거기 여러분들 중간에 보시면 내려가서 시험 성적과 업무 실적이 바로 뭐다? 근무 성적을 얘기하는 거야. 비교해서 알아보는 거 지금 이게 기준 타당도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한 장만 넘겨보세요. 그럼 이런 기준 타당도의 검증 방법 자체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측적 타당도가 있고 또 하나 동시적 타당도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자 예측적 타당도는 여기 보자. 요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응시자가 시험 봤어요. 그럼 시험 성적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얘가 채용됐어. 그럼 재입자가 돼야 안 돼? 그 재입자가 된 다음에 얘 근무 성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예측적, 예언적 타당도예요. 거기 여러분들 그 첨삭지도 그림 나왔잖아. 예측해서 그 그림을 그대로 나온 거야. 그게. 그치? 근데 동시는 틀려. 동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자. 현재 재직자가 있어. 근무하는 사람. 자, 이 사람한테 선생님 보세요. 시험 봤어. 이 사람한테 시험 문제를 내서 그 시험 봤어. 그럼 시험 성적 나와 안 나와? 그리고 동시에 그의 근무 성적을 이때 비교하는 거야. 동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한 기준 타당도의 가장 협의의 개념은 예측과 예언적 타당도가 되는 거고. 근데 구급 문제는 아쉽게도 동시를 묻는 게 시험지에 나왔어요. 동시. 자, 거기 여러분 동시를 한 거 봐. 앞으로 사용하려고 입안된 시험을 재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한다. 그의 여러분들 근무 실적과 시험 성적을 비교하는 것들 이게 동시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해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 나온 거 봐. 내용 타당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A라는 사람이 특정 직무를 수행해. 그럼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능력 요소라든가 지식이나 태도가 있어 없어? 있겠죠. 이걸 시험 문제 내용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냐 이게 내용 타당도다. 자, 노동부에서 선생님 보세요. 노동부에서 노동쟁이 조정관을 한 사람 임명하려고 그래. 공개 경쟁 채용을 해서 그럼 노동쟁이 조정관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법률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시험 문제 내용에 얼마나 잘 반영했냐. 그럼 뭐야? 내용 타당도가 구현됐냐 되지 않았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내용 타당도예요. 직무와 관련된 거기 뭐가 나왔어요? 실질적인 능력 요소란 말이 나왔고 그럼 이 직무와 관련된 실질적 능력 요소는 그 다음 경험을 토대로 포착한 거예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이 노동쟁이 조정관은 이러한 여러분들 능력 요소가 필요해. 그걸 여러분들 경험을 토대로 지정한 거. 이게 바로 내용 타당도예요. 그럼 내용 타당도를 얘기해 보자. 여기 보세요. 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정확히 직무를 분석해야 다녀야 돼. 직무를 분석해야 돼. 이 직무 분석은 여러분 직위 분리제 직무 분석이 아니야. 우리가 쓰는 직무 분석이야. 이 직무를 분석해서 직무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직무 분석을 선행력 코드로 한다 안 한다? 한다. 아울러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파악하건 지금 내용 대담도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능력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뭐냐? 실기시험이야. 무슨 시험? 실기시험. 자, 실기시험 현재 보자. 정부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담당할 직원 하나 뽑으려고 그래. 그럼 뭐 시키는 거야? 직접 치게 하는, 타자 치게 하는 거야. 1분에 몇 타를 치냐? 여기 들어갈 거야. 극장에서 여러분들 갑한테 그림 그린 사람 뽑으려고 그래.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기시험은 거의 다 여러분들 뭐가 그랬냐?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다 내용. 물론 여러분들 기준하고 관계가 없다고는 아니지만 가장 관련성 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실기시험은 미래의 능력일까? 현재의 능력일까? 현재죠. 그래서 여러분들 476페이지 날개에 보시면은 학자에 따라 내용 타당도를 응사가 진 현재의 능력 요소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묻는 것으로 기준은 미래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석홍 교수 서울대 교수였죠. 지금 여러분들 정년하신 분인데 갑자기 크게 나오냐. 국내 여러분들 마이크가 자다 깼나봐. 자다가 이제 깬 것 같아. 어제 술 많이 먹었나봐. 숙취가 이제 제거된 것 같아. 자, 현재 보자. 지금 얘기한 그 오석홍 교수는 국내 인사행정과 조직이론의 최고의 권위자야. 권위자고, 서울대 행대 교수 생활 오래 하셨죠. 오래 하셨고, 정년하신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도 계속 교재를 여러분 집필해서 내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요, 아직도.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래서 작품을,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어찌든 간에, 자, 이 양반 책에는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나온 거 보자. 오른쪽에. 여러분, 구성타당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자, 구성타당도는 직무 수행의 성공과 관련되고, 자, 거기 이론적으로 추정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냐. 말이 쉬워 어려워. 자, 현재 보자. 현재 보세요. 아까 노동조정관 자체가 가져야 할 실질적인 능력 요소 자체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청렴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분석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어야 되겠고, 판단력도 있어야 한다 가지고 보자. 그럼 이것을 시험 문제에 잘 반영한 건 뭐야? 이건 뭐야? 좀 전에 노동쟁이 조정관으로서 가장 실질적인 능력 요소가 뭐 분석력, 판단력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걸 시험 문제에 잘 반영했다고 뭐야? 내용 타당도야.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그럼 분석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여기 보자. 이런 것들은 직무생에 필요한 능력 요소지만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판단력이 무엇인지, 이쪽에 분석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개념 정의를 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죠. 그걸 정확하게 개념 정의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럼 뭐가 구현된 거야? 구성탄도가 구현된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시험 문제를 만들 때 A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도의 성실성이 필요하다. 인내력이 필요하다. 그걸 시험 문제를 반영해서 그건 뭐야 여러분들? 내용 타당도. 근데 인내력과 성실성 자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개념화 시켜서 문제를 냈냐?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 보자. A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여기 보자. 이게 전기가 나냐? 판단력. 선생님 보세요. 그리고 추리력. 그리고 분석력. 이런 것이 A라는 직무를 수행, 아까 지금 노동쟁의관으로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을 시험 문제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추진력. 응? 응? 다른 걸 여러분들 반영을 해서, 그럼 뭐가 구현된 게 아니야? 내용 타당도가 구현된 게 아니지. 그건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출제로 반영하기를 잘 했어. 그러면 판단력이 뭐고,
출입기 뭐고 이걸 정확하게 개념 정의해서 문제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그건 뭐가 되는 거야? 구성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해했어요? 하나만 더. 근데 이제 이 구성탕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 행간을 읽는다는 말 들어보세요. 행간을 읽는다. 부호시간을. 여기 보세요. 이러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행간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시가 있으면 시가 의미하는 배우의 의미가 있어 없어? 있죠. 뭐 여러분들 청산별미 갑분이 지려밟고 가시없어서 그런 거 있어 없어? 명산의 진달래 갑분이 지려밟고 가시없어서 그거 있잖아. 그럼 갑분이 지려밟고 가시없어서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어 없어? 있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문제를 냈냐? 그거 뭐냐? 그것도 구성탕도에서 이해력. 자, 노동 조정가 들어서 가져야 할 실적인 능력 요소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건 내용 대당도. 근데 노동쟁의와 관련된, 잘 들어보자, 판례가 있어. 근데 판례를 읽고 그걸 잘 이해했는지를 알아보려고. 그건 뭐야? 그건 구성이 돼요. 구성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우리가 했던 대로 맨 위에 직무수행의 성격에 관련돼 있다고 이론적으로 구성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의미는 두 가지 형태의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다번 나온 거 봐. 구성 다당도를 추상적인 능력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로 보기도 한다. 좀 전에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해석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 보기도 한다. 이해력을 측정하는 것을 구성으로 보기도 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반에 약간 상이하게 표현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둘 다 가지고 가야 돼. 자, 그래서 다당도를 대표하는 것들 기본적인 개념 파악해봤고 이번엔 신뢰도를 한번 보자. 신뢰도를 얘기할 때는 일관성이나 일치성을 얘기합니다. 이건 동일한 사람에게 시간을 달리하여 동일한 시험을 보아도 그 성적의 오차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측정 방법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제시험법이에요. 거기 제시험법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 여기 보자. 자, 여러분들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김 교수는 중간고사 시험 봤어. 근데 여러분들 50명이 시험 봤는데 50명이 몽땅 다 A 플러스가 나왔어.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2주 있다가 갑자기 또 시험 봤어. 똑같은 문제를. 근데 50명 가운데 여러분들 약 40명이나 40명, 50명이 A 플러스가 나왔을 때는 중간고사 시험 성된 신뢰도는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50명 가운데 40명이 D나 F가 나왔어. 그 중간고사 시험 성적 신뢰도가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거지. 이게 바로 신뢰도예요. 그래서 신뢰도의 측정 방법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제시험법 하나 좀 숙지해서 꼭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이해할 게 있어요. 자, 칠판을 잠깐 보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사격장과 총을 쐈어. 총 10발에 몽땅 이다 말해서. 그 일관성 있는 게 없는 게. 이제 좀 전에 일관성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 신뢰도가 있는 게야. 근데 여기 보자.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지에 관한 목소성의 일치를 뭐라 했어요? 다당도. 당도는요, 10발에 몽땅 다 여기 맞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정확성 곱하기 일관성을 띠는 게 타당도가 돼야 돼. 자, 여기 내가 뭘 적어놨어요? 곱사건이야, 합사건이야? 곱사건이야, 합사건이 아니야. 곱사건. 곱사건은 동시야 또는이야. 이건 AND야, AND. OR이 아니야, 선택이 아니야. 동시에 둘 다 있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보자. it and go and it 그런 거야. go and it. 가면서 처먹는 거예요. go or it는 뭐야? 가거나 먹거나 둘 중에 하나고. 그럼 틀린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성이야, 동시에. 그럼 여기 보자. 요거 보자. 가운데 10개 몽땅 맞았어. 이건 정확성과 신뢰성, 일관성이 동시에 있어, 없어? 있죠? 이건 뭐가 된 거야? 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신뢰도가 있으면 타당도가 있다. 그것은 아니죠. 왜? 정확도가 없다 보니까. 근데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가 있어, 없어? 있는 거지. 하나만 더. 타당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타당도, 신뢰도와의 관계는 요것하고 요거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돼. 알았습니까? 내가 둘 다 가져가라고 얘기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계속 보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객관도로 한 거 보자. 그 주관적인 평균이라든가 여러분들 시험 외적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정도를 객관도라고 얘기합니다. 주관식과 객관식 가운데 뭐가 객관도가 뛰어나? 객관식이 뛰어나지. 객관도 얘기하는 거고, 난이도는 시험에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난이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밑줄 응시자의, 그다음 뭐라? 능력 차이를 식별할 수 있게끔 난이도가 적성성을 띄는다. 이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위로블록한 보물선, 아니면 정상 분포 곡선 그러죠. 시험 성적 결과의 분포가 이렇게 종형의 모양을 형성할 때 0점, 100점은 숫자가 많아 적고 중간 접수대가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 난이도가 적절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세 번째 절 정형의 모양 벨 쉐이프트란 말이 나와. 정규 분포란 말 나오죠. 자, 실용도를 얘기할 때는 비용은 얼마나 저렴했냐, 실질이나 제점 운영이냐, 이용가치 높아냐, 이걸 실용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험관이 존재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실용도는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용도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 정도는 좀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봤으면 여러분들 형식이한 분리 나왔는데, 자, 넘기시고 논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79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임액의 절차란 말이 나오죠. 자, 임액의 절차를 대표하는 것들 그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잠깐 478페이지에 미안합니다. 필기 실기 면접. 자, 여러분들 인천시도 여러분들 인천시는 현수해 보세요. 면접 제가 지난번에 오산시 면접 한번 얘기해서 했어요. 이거를 많이 끄고 얘기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해요. 사회복지 교수가.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근데 인천시는 면접이 뭐가 있냐면 지금 얘기한 거기 잠깐 나온 거가 그 면접의 방법 자체를 얘기하더니 개인 면접이 있고 순차 면접. 개인 면접은 얘기하면서 한 사람 앉혀놓고 세 명이 다 물어보는 걸 얘기해. 아까 얘기한 게 개인 면접이고 순차 면접은 현재 면접관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예산 면접 받고 그다음 이쪽 가서 있는 게 순차 면접이야. 근데 이거 말고 봐봐. 인천시에서 쓴 것이 뭘 했냐면은 거기 행동관찰 면접제라는 게 나와. 행동관찰 면접제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어떡하냐. 선생님 보자. 그럼 여러분들 행동관찰점에 집단 토론시키는 게야. 그럼 집단 토론하면 조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조장을 선발할 때는 무조건 손 들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조장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5명 가운데 나만 한 명도 손 안 들어 이 녀석이 하겠다고 손 탁 든게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또 뭔 게야. 점수 먹고 돌아가는 게야. 그 지난 선생님이 합격해서 3명 왔다는 얘기 안 했어요? 합격생 3명 왔었다고 지난주에 수업 도중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제가 3명 왔어요. 합격생 3명 합격했다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면접 이렇게 인천시 면접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볼 때는 그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인천시가 만약에 조 뽑아서 여러분들 지금 토론 시킨다 그러면 무조건 뭘 해야 돼? 조장해서 하는 거예요. 조장해서. 그것도 다 여러분들 리더십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 거기 백지 면접은 뭐냐면 브라인드 면접이야. 거기 백지 면접이라는 게 나오죠. 브라인드 면접이야. 자 공무원 면접 브라인드 면접이라고 얘기해서 있어요. 했잖아. 거기 출신 학교 전공 학점 출생지 과장경 정보 전혀 없어요. 브라인드 면접이에요. 이 브라인드 면접을 백지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나왔으니까 개념만 좀 이해해서 가지고 가세요. 됐습니까? 자, 된 거로 간주하고, 자, 바로 479 페이지. 자, 임명의 절차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1번에 채용 후보자 명부는 합격자 명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일단은 등재가 이루어지는데, 유효기간이 나와, 거기 몇 년 나왔어요? 2년입니다. 합격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여러분들 2년이야. 그러니까 2년 내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자. 합격하고 관력이 안 나. 그러면 그 지원 무효가 돼. 그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어. 맛이 가한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면접,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 합격해서 최종합격.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가 봤던 기관 있잖아요. 인천시 여러분들 인사팀에서 하나 해가지고 이제 몇 년도 합격생인데 여태 발령이 안 나와서 전화드린다. 언제쯤 발령 나겠습니까? 잠깐 중간중간에 물어봐야 돼. 그럼 여러분들 자 인사 문제는 사람이 해 기계가 해. 사람이 되니까 사람 자체가 까문 경우도 있어. 깜빡 까문 경우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 30분 지난 다음에 형님 어디 계시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식당에 있다니까 예 그러더라고. 식당에서 만나는데 무슨 얘기냐니까 문자를 받은 게 없대. 그래서 내가 보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온 김에 이제 딜이 내밀었지. 너 카톡 저거 본 거 너 봐서 하니까 형님 보낸 거 봤는데 깜빡했다고 그러더라고. 지들이 잘못한 거지. 지들이. 그래서 먹고 난데 밥값 내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학교까지 왔는데 밥값은 내줬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일은 여러분 이렇게 실수를 해야 안 해. 한다고. 그러니까 인사팀에 담당하는 사람도 깜빡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렇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좀 전화를 잘 거면 2주에 한 번 정도,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면은 언제쯤 발령 날까로 얘기해. 그때 보통 발령이 나. 근데 그때도 연락이 와서 꼭 전화를 해봐야 돼.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연락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여간에 합격자 명부의 등재, 명부는 2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을 하는데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여러분들 각 기관의 장한테 일정한 인원 자체를 추천을 하고, 자, 추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밑줄 시보 임명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맡겨봄으로써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만든 게 15임명이에요. 그래서 15는 세 번째 줄 중간에, 즉 응시자의 공직 적격성을 파악하는 최종적 검증 방법이라고 나오죠. 이거 숙제에서 꼭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거기 여러분들 15 임명을 그래서 실지시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6급 이하는 6개월이야. 그러니까 6개월간은 여러분 15다 보니까 15는 정규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아니야. 정규 공무원이 아닙니다. 신분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이 기간에 여러분들 임명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임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소청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5 기간 중에는 잘 해야 다녀야 돼. 해야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현직의 배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임명의 절차에서 15 임명이죠. 그 의의 정도 좀 이해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부 임명의 형태를 대표하는 것들 수직적이 있고 수평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수직은 승진과 강임이죠. 승진은 아래에서 위, 강임은 위에서 아래. 설명 생략 됐죠? 그러면 수평적인 내부 임명에서 배치 전환, 그 다음 페이지에 겸임, 그 다음에 직무대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수평적인 내부 임명인데, 거기 배치 전환의 형태를 대표하는 것들 480 페이지에 맨 위에 전보가 나오죠. 전보는 쉽게 얘기하면 동일 직렬 내의 수평적 이동을 얘기해. 동일 직렬, 행정 직렬 내에서만 이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 직렬 내에서 여러분들 뭐 시민과장 하다가 뭐 한다, 아니면 여러분들 현재 보세요. 연수구청 여러분들 총괄, 그러니까 행정지원 과장했다가 주한일동 여러분들 동상으로 나갔다. 같은 5급이야. 그 지금 얘기하면 뭐다 여러분들? 그게 전보야, 전보. 전직은 직렬 간의 수평적 이동이야. 행정 직렬에서 세부 직렬로 이동되는 게 전직이에요. 그럼 전직은 맡고 있는 직무의 종류가 달라져 안 달라져?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교육행정 알죠? 학교에서 근무하는 거, 교육행정.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어느 게 승진이 빠를까? 교육행정이 승진이 빨라. 교육행정이 승진이 좀 빠른 편이야. 근데 요새는 교육행정직이 요새 그렇지 않고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항아리 보여. 그러니까 이거 몇 년 사이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 근데 요새 학교 자꾸만 잘라 안 잘라. 학교가 없어지잖아. 폐교하는 학교가 많아져 버서.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행정실장 자리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인사 적체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교육행정기도 그러네. 뭐가 제일 좋아? 일반 행정이 제일 좋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잖아. 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면 다른 지역보다 승진이 좀 빨랐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모직 같은 경우는 승진 잘 돼 안 돼? 잘 안 돼요. 승진. 그럼 세모직 승진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일반 행정이나 교육행정. 그럼 맡고 있는 직무의 종류가 바뀌잖아. 왜? 세모직렬에서 행정직렬로 바꾸는 거 아니야. 이게 전직이야. 그럼 전직은 당연히 여러분들 뭘 보냐?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직에서는 거기 보자. 전직 시험이 합격이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근데 전입은 인사 관리를 달리는 기관의 수평적 이동을 얘기합니다.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법원으로. 선생님 보세요. 전입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전입이야.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국가직의 지방직으로, 그것도 전입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전입 시험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합니다. 당연히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견 근무는 공무원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타 기관에 이동하여 근무하는 것을 파견 근무라고 얘기하고, 겸임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청무과정 하면서 민방위 과정 하는 것이 겸임이고, 그래서 겸직 X라고 써라. 공무원들은 겸직할 수가 없어요. 겸임은 가능하나. 겸직이란 말은 국가기관의 타 기관의 직위를 동시에 부여받는 걸 얘기해. 그냥 공무원 하면서 여러분들 민간기업에 과장 할 수 있어 없어? 그건 겸직 금지야. 그건 할 수 없다고. 그걸 겸직한다 그래. 근데 겸직은 금지입니다.
자, 직무대행을 얘기할 때는 공무원 직급의 변동 없이 타 직급의 직무를 일시로 수행하는 것을 직무대행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의 형태 정도 정리해서 가지고 용도 나왔는데 용도에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하나 이해할 게 이번에 소극적인 용도란 말 나왔어. 거기서 하나 가져갈 게 2번이야. 부정부패의 방지. 자, 거기 들어보자. 물은 여러분들 고유에 쓰면 썩어 안 썩어? 썩지. 너는 한 잔에 계속 썩을 놈이 안 말이니까 넌 전직이나 정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때는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신뢰야 불신이야. 불신이야. 그래서 이 부정부패의 방지를 좋게 안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극적 수단 그랬는데 이 소극적 수단을 다른 말로 오용이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용. 잘못된 용도. 오용.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방지를 오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바람직한 용도인 적극적 용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이제 봤으면은 이제 저를 바꿔서 교육훈련 파트. 자, 교육훈련은 시험 출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에 여러분들 별표 들어간 게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시험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틀 한두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교육훈련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보자. 개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시키고 그들의 가치관 태도를 발전적으로 지향하는 기능을 교육훈련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됐습니까? 개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483페이지. 자, 3번에 교육훈련의 방법에서 박스 나와서 안 나왔 순간에 나왔죠. 거기 여러분들 지식의 축적 기술 연마 쭉 나왔는데 지식의 축적 보시면 강의에다가 체킹. 강의는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게 지금 현 시간에 강의 아니야. 여러분 행동학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태도 행동 변경 별표. 거기 세 가지 형태가 나왔어요. 역할 연기, 사례 연구, 또 뭐가 나왔어요? 감성 훈련 나왔죠. 이것이 우리가 발간 태도 행동 변경을 위한 방법이야. 이 세 가지 가운데 행태 변경에 가장 효과가 큰 것 그러면 여러분들 감성 훈련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 MT 한번 얘기해서 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감성 훈련. 조직 발전 파트에서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 안에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이제 쭉 넘겨서 486페이지 저를 바꿔서 근무 성적 평점을 보겠습니다. 자, 근평 자체는 이제 별표가 늘어났죠. 그 두 개 하나에서 별표 형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 좀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칠판을 잠깐 좀 보자. 인사행성의 평성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 하나는 직무평가라는 게 있고 또 하나 근무성적 평성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직무평가는 아까 배웠어. 이건 뭐를 평가하는 거야? 직무의 곤란도 직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성적 평성을 얘기할 때는 직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인사고과야. 여러분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 안 봐? 수행평가 그런 거 해야 안 해? 하죠. 학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상평가 그런 거 해서 안 했어요? 학교에서 형성평가. 형성평가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점검도 하고 시험학습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보충학습도 하고 그런 걸 형성평가라고 그래.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도 안 나고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이거 몽땅 다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직무평가 그럼 아까 직급을 이제 배웠죠.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직급 등급을 정해서 뭘 만들었어요? 직무국 보수 체계를 수립한다고 계산했어요. 그런 거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수 체계의 합리화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용도, 이걸 합리적 보수표 작성의 척도 역할을 한다 그래. 여러분들 달 얘기할 때는 아이고 여기 보세요 힘들다
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 공무원 여러분 보수표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 뭐 1급, 2급, 3급, 4급, 5, 6, 7, 8, 9에서 급액이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나오잖아. 이건 왜 나올까? 이건 뭐고 등급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등급이 나와야지 보수표를 만들지. 등급이 없으면 보수표 못 만들어. 물론 등급이 나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근속 연수에 따라서 보수가 틀려 안 틀려? 틀리죠. 이게 같이 들어야 되겠지. 근데 일단은 등급이 나와야지 이게 작성하는 거. 이걸 보수표 작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직무평가는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직무평가는? 직무평가를 얘기할 때는 지금 보수표 작성에 척도가 되는 거예요. 등급을 만들어버려서. 근데 근무성적 평점 그게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걸 왜 적으라냐? 금평의 용도를 물어볼 때는 100% 이걸 물어봐. 아니 90%. 자 여러분들 교재 487페이지 날개 봐봐. 근무성적 평정은 합리적 보수표 작성에 척도가 된다. O야 X야? X로 돼 있잖아. 그쵸? 선생님 보세요. 자 그냥 상식적으로 선생님 보자. 자지 말고 선생님. 여러분 근무성적 평정을 토대로 여러분 성적이 아주 뛰어난 애한테는 보다 많은 보수를 주기도 해야 해. 당연하죠 여러분들. 너 근무성적 평정 점수 상위 10% 그래서 이번에 성과급 더 줄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 봐봐 다시 날개. 그러나 보수 지급 기준으로서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틀린 거야. 그 의미를 구분해야 돼. 이해를 해야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486페이지에 자 근무성급 평정 개념 나온 거 보자. 네 번째 줄. 그러므로 근평이란 공무원이 근무하는 조직체 내에서 그의 근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을 체계적, 정기적으로 그의 감독자나 상관이 평가하는 것을 근무성적 평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네, 개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근평은 선생님 보세요. 요건 다시 4급 이상하고 5급 이하로 나눠서 또 정리가 돼. 그래서 5급 이하를 대상하는 것을 근무 성적 평가라 그러고 4급 이상을 직무 성과 계약 평가. 이 직무를 생략해서 성과 계약 평가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 이건 성과 계약 평가는 4급이고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은 직무자가 붙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이걸 중심으로 배우는 게 5급이야. 여러분 어차피 들어가면 5급 이하니까 뭐 상담보다는 5급 이하 근무 성적 평가에 관한 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근평의 용도. 자, 용도 출제 빈도 B급이야. 높아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인사행정의 기준 제시란 말 나왔죠. 그걸 상벌의 목적으로 활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평이 아주 뛰어날 경우에는 승급이나 승진의 대상이 돼야 안 돼. 되죠. 근평이 아주 열악할 경우에는 징계를 받기도 해야 하겠죠. 자, 두 번째 별표 시험의 타당도. 아까 시험의 타당도는 채용 당시의 시험 성적하고 채용 후에 근무 성적을 비교한다 했지. 그럼 근무 성적 평가에서 근무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타당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나온 게 시험의 타당도를 시험의 신뢰도로 바꿔놓고 근평의 용도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타당도가 맞지 시험의 신뢰도 그러면 X가 돼야 돼. 그럼 세 번째 공무원의 능력 발전의 기회가 되겠고 훈련의 필요성 파악 나왔고 적재적소 인사배치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무 성적 평정에 의하여 A라는 사람이 청렴도가 뛰어나다. 그럼 청렴도를 요구하는 직위에 배치하면 돼 안 돼? 이게 적재적소의 인사배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토대로 근무능력이 향상되겠고 부하를 평가하는 것은 감독자가 평가해야 해. 그래서 감독자 부하의 이해관계 정제지키는 것 근평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평의 방법이라는 게 나오죠.
자, 금평의 방법 첫 번째 나온 게 뭐라세요? 도표식 평정이란 말이 나오죠. 이 도표식이 가장 일반화된 걸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어딜 보냐 하면은 4장을 넘겨보자. 495페이지. 자, 이걸 묘라는 게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 기본 형태 들어가지 각 부처마다 다 부처 특유의 근무성적 평정표가 있어요. 이야기한 거니까. 거기 여러분들 일단은 3대 평정 대상에서 그 평정서의 1번의 근무실적, 두 번째 직무수행 능력, 세 번째 직무수행 태도 세 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근무 실적에 보시면 구체화시킨 평정 요소가 4가지가 있을 게야. 실적의 질량, 접계, 적시성, 업무 개선도 4가지가 나왔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평가자하고 또 하나 확인자란 말이 나와.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여러분들,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서울시청 서울 강남구청 행정지원팀에 근무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팀장이 뭐가 되냐 하면 평가자가 돼. 근데 팀장의 직상근자, 만약에 상급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냐? 확인자가 되는 거예요. 팀장 위에 있는 직상근자. 그럼 두 사람이 여러분 협의해가지고 거기 맨 위에 뭐야? 맨 위에 각 평정 요소 탁으로서 보통 분량이란 말 나오죠. 탁으로 5점이고 5, 4, 3, 1점이래. 그러면 합의해가지고 실적의 질이 한번 적어보자. 탁을 적어보자. 탁. 실적의 양도 탁. 적성도 탁. 업무 개선 탁 적어봐. 그럼 탁탁탁탁 5점이 몇 개 나왔어요? 4개. 그럼 그 밑에 총점 얼마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도표식이에요. 그럼 평정표 작성이 아주 간단하고 용이하잖아. 굉장히 간단하고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해서 평가할 때는 도표식이 아주 유리해. 그러나 이 도표식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적지 마세요. 문제점은 실적의 질에다가 탁월을 적어놨어. 근데 옆에서 탁월로 간 거야. 그걸 평정의 연쇄효과라고 그래. 뭐라 한다? 평정의 연쇄효과. 자,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도표식 487페이지. 맨 밑에 장점 나온 거가 일시에 다수인을 신속히 평정할 수 있다. 평정표 작성이 간단하고 평정이 용이하다 이런 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단점을 얘기했다면 평정자의 주관계획, 그다음 평정의 무슨 효과? 연쇄효과 좀 얘기했잖아. 특정 요소에 대한 평점 점수 선입견이 다른 모든 평정 요소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걸 얘기해요. 평정 연쇄효과. 그 영어로 헤일로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헤일로 효과. 자, 다음 페이지. 강제 배분식 나온 거 봐. 자, 현재 한국도 강제 배분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선생님 보자. 여러분 절대평가, 상대평가란 말 들어봤죠? 절대평가는 엿장수 마음대로 평가하는 걸 얘기해. 상대평가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평정 자체가 강제 배분하는 걸 얘기해. 학교의 여러분 과목은 대부분 여러분들 과목들 물론 교목 가운데 지금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들 이 강제 배분법이 아닌 것도 있어요. 한두 개 과목은. 근데 대부분 강제 배분법인데 선생님 보자. 강제 배분법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A 학점 몇 프로 이상, B 학점 몇 프로 이상 이게 딱 이게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프로테지 자체를 여러분 넘으면은 성적이 입력이 안 돼. 이게 강제 배분. 그 이유는 뭘까? 왜 강제 배분할까? 맨 위에 보자. 평정심은 관대화. 관대하란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는 걸 얘기해. 집중화. 보통으로 평가하는 걸 얘기해. 이걸 막기 위해 성적을 강제 배분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강제 배분의 분포 비율은 정상 분포 곡선이란 말 나왔나? 그래서 뭐 12집, 40이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요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강제 배분법을 쓰고 있는데 최상위 등급 인원은 상위 몇 프로? 20%. 최하위 등급 인원은 몇 프로? 10% 평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여러분들이 좀 한국 강제 배분법 쓰고 있다. 4번도 가지고 봐. 그럼 이 강제 배분법에 뭐가 나와요? 장단점이 나와요. 자, 장점을 얘기할 때는 관대에 따른 평정의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있죠. 단점은 평정 대상 전원이 무능할 경우에도 일정한 인원을 우수하게 평가를 해야 돼. 또 전원이 우수할 경우에도 일정한 인원을 열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단점이 내부되어 있다, 돼 있다. 그래서 그 형태까지 이런 가지고 기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강제 배분법하고 또 하나 도표식 현재 한국에서 쓰고 있는 방법들이야. 나머지 건 나중에 시험학습도 한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비판 나왔는데, 자, 비판은 좀 쉬었다가 또 비판 또 마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